In the world, 트럼프의 they'll go 일생 up a little 최악의 bit. Not 실수. as much as you think, because the world is bigger 한국을 than 건드렸다.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population. 작은 나라라 생각했는데 이미 강대국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압력과 심리전으로 손쉽게 굴복을 얻어낼 줄 알았죠. 하지만 상대는 달랐습니다. 항복도, 분노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기이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침묵이 두려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것은 굴복이 아닌 자신감의 언어였습니다. 모든 위협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고요함. 수천 년의 위기를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초연한 눈빛. 그리고 그 앞에서 세계 최강의 권력조차 처음으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들의 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을 지배하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수천 년 역사의 기억 속에서 수없이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난 민족, 혼란 속에서 모든 판을 지배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는 냉정한 데이터의 흐름, 그것이 현실이었죠. 그러나 그날 제가 마주한 80%라는 숫자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충격파의 진앙이었습니다. 모든 그래프가 수직으로 꺾이고 모든 긍정적 지표들이 비명을 지르며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데이터가 경고하고 있었죠. 생존 확률 0%, 저의 모델 안에서 한국은 이미 지도 위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워싱턴의 중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첨단 산업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국가의 흥락을 예측해온 알렉산더 톰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모든 것을 걸고 확신했던 예측이 처참하게 박살나는 그 거대한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제 사무실은 완벽한 질서와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새벽은 차가웠지만 제 앞의 모니터들은 전 세계의 변수를 오차없이 계산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숫자들의 지배자였고 데이터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 저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믿음은 암호화된 전문 단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 80%를 회수하라. 그 문장이 화면에 떠오른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물리적인 감각을 느꼈습니다. 손끝부터 차가운 냉기가 피를 타고 역류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이건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합리성의 세계가 거대한 비이성 앞에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요구는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등을 떠밀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행위였죠. 제 머릿속은 즉시 과거의 데이터와 이미지들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대륙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외환위기 사태, 그 중심에서 무너져 내리던 한국의 기록들이 떠올랐어요. 국가부도라는 치욕적인 단어 아래 국민들이 장롱 속 금부치까지 내놓으며 나라를 구하려 했던 그 절박한 모습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데이터로 분석했던 사람입니다. 한 국가의 자존심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 상처가 수십 년간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로 남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바로 그 상처를 다시 헤집어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요구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제 분석 모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변수를 대입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결과는 단 하나? 붕괴라는 끔찍한 단어로 수렴했습니다. 이 경제적 핵폭탄은 먼저 금융시장을 초토화시키고 기업들을 연쇄적으로 파산시킨 뒤 그 낙지는 고스란히 평범한 가정에 떨어져 수많은 삶을 파괴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모든 이성이 외치고 있었죠. 한국은 끝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충격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두 번째 공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제 단말기에 새로운 긴급 전문이 도착했을 때 저는 불길한 예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한 줄씩 풀려나오는 모습은 마치 사형 집행 선고문을 읽는 것 같았어요. 모니터의 서늘한 빛이 제 얼굴을 비췄고 그 위에 떠오른 단어는 반도체 그리고 관세 100%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넘어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보복 조치가 아니었어요. 상대의 심장을 향해 조준사격을 하는 명백한 산업 암살 시도였죠. 제가 평생을 봐온 국제정치라는 체스판에서 이것은 전략적인 수가 아니었습니다. 불리해지자 상대의 퀸을 집어들어 체스판 위에서 부숴버리는 규칙 자체를 무시하는 야만적인 행위였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모든 이론과 데이터가 이 예측 불가능한 광기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깜빡이는 커서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이 세계에서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공간이 이토록 비이성적인 폭력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경제를 넘어 이제는 국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카드였죠. 바로 주한미군 철수 군사동맹의 파기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의 평택에 있는 거대한 기지의 항공사진을 띄웠습니다. 여의도의 5배가 넘는 그 압도적인 규모, 그곳은 단순한 군사기지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거대한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스스로 부담했다는 사실은 이 동맹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신뢰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동맹의 종언을 고하는 예고편이었죠. 경제적 고립에 이어 군사적 고립까지 한국은 이제 사면초가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데이터가 내린 생존 확률 0%라는 결론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전문가가, 모든 주요 언론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전 세계가 숨죽이고 한국의 항복 선언을 기다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 분석 모델의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하며 그들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절차였으니까요. 이 정도의 압박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제가 예상했던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들려온 것은 항복 선언도 긴급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깊은 정적, 그 어떤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섬뜩한 침묵만이 흘렀을 뿐이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덮치기 직전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완벽한 데이터 모델이 예측하지 못하는 저 고요함 속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그 기이한 침묵은 제 분석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데이터 모델이 놓친 미지의 변수를 찾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거대한 벽 앞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다고 자부했던 저의 예측 시스템이 그저 알 수 없음이라는 결과만을 뱉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세상 모든 언론과 정보기관이 한국의 다음 수를 예측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정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싸움의 무대가 오직 워싱턴과 한국, 단 두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사무실의 거대한 세계지도 위에서 다른 모든 국가들은 그저 회색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치명적인 오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막 지났을 무렵 제 단말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사무실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경고음이었는데 수십 개의 경고창이 동시에 화면을 뒤덮는 모습은 마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것 같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발신지를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보낸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발신지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바로 월가와 실리콘밸리, 미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비명이었습니다. 관세 절대 불가, 공급망이 무너지면 미국 기술은 질식사한다는 격앙된 내용의 보고서들이었죠.
수십 년간 데이터를 다뤄왔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공격 상황에서 공격자의 진영이 먼저 무너지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한국이 아닌 미국 내부에서 터져나온 아우성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제가 한국을 향해 발사했다고 확신했던 그 경제적 핵폭탄이 사실은 미국 본토 상공에서 터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폭발의 첫 번째 낙지는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 기업들의 주가를 강타했고, 두 번째는 월가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그 방사능은 이제 미국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데이터 지도 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역풍이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가까운 상태로 쏟아지는 보고서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현상의 근원을 찾아야만 했으니까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들과 데이터 속에서 저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HBM이었죠. 물론 저도 그 메모리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부품이라는 것 정도는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수많은 부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만약 문제가 생겨도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월가의 분석가들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HBM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신체의 심장을 뛰게 하는 대동맥이자 모든 데이터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였던 겁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칩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한국에 HBM이 없다면 그건 그냥 전기를 잡아먹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분석이었죠. 마치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슈퍼카가 있는데 그 엔진에 피를 공급하는 연료 파이프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처리되는 길목에 거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제 아무리 뛰어난 칩도 제 성능을 전혀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잠시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부품이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기술혁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는 곧바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나 미국의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메모리를 개발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든 공급망을 다변화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가 마주한 데이터는 차갑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띄운 여러 기업의 성능, 비교 그래프는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보였죠. 속도, 전력 효율, 안정성, 그 어떤 항목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근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격차는 최소 2~3년, 어쩌면 그 이상 벌어져 있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이 기술 전쟁터에서 그 정도의 격차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데이터를 검증하면서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탈출구가 막혀버린 기술적인 막다른 골목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월가의 한 유력 투자은행에서 내놓은 보고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고서의 제목부터 단호했죠. 대체 불가능한 왕국, 그리고 그곳의 침묵. 보고서는 만약 한국의 HBM 공급의 단 1%의 차질이라도 생길 경우 인공지능 산업 전체가 연쇄적으로 멈춰 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시장을 이끌어온 기술주들의 거대한 거품이 한순간에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였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한국의 그 작은 반도체 칩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제 공은 한국에게 넘어갔다. 저는 한동안 울리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창밖의 어두운 새벽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공격을 받은 것은 한국인데 왜 비명은 미국에서 들려오는가? 이 비상식적인 상황은 제 모든 분석 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간의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힌 세계 공급망 전체를 뒤흔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전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거미줄의 중심, 가장 중요한 그 지점을 한국이 조용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혼란이나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에 들린 카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자의 차갑고 무서운 자신감이었죠. 제 분석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터져나온 예상 밖의 균열은 제 모든 분석 모델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짓누르는 압박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죠. 그 행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단호했고
언제든 추가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거대한 충돌의 결말이 한국의 파국일 것이라는 초기 분석을 완전히 거두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 시점과 방식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을 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지정학적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 작은 나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정부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날, 시장에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파가 전달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혁신을 상징하는 인물, 전기차와 우주 탐사의 아이콘인 바로 그 사람이 삼성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죠. 제 단말기 화면에 뜬 긴급이라는 붉은색 알림을 확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또 다른 압박 정책이 발표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숫자는 제 모든 예상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23조 원, 일개 기업의 부품 주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부 국가의 1년 예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저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가운 커피잔의 감촉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행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숨통을 끊어버리겠다고 공언하는 바로 그 순간에 미국의 가장 상징적인 기업가가 오히려 한국의 기술에 자신의 미래 전부를 걸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현직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대담하고도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 스트림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저는 하나의 거대한 고래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월가를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블랙록이었죠. 그들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를 넘어선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허브로 지목하고 앞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표문을 읽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스크의 계약이 충격이었다면 이것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마치 워싱턴이 벌이는 체스게임에 관심 없다는 듯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본의 제왕이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지역에 가장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겁니다. 제 분석 모델 안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항목은 붉은색 경고등을 뿜어내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그 경고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리스크라고 분석한 그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기회라고 읽히는 것은 아닐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문의 마지막 조각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왕으로 불리는 샘 올트먼의 행보가 맞추었습니다. 저는 그저 다음 행선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의 전용기가 향한 곳은 워싱턴이나 베이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성지를 순례하는 신도처럼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공지능 혁신의 미래가 한국의 기술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그의 방안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첨단 제조업의 왕, 금융자본의 왕,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왕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패턴은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가는가? 가 아니라 한국에 무엇이 있기에 모든 리스크를 압도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저는 한국의 산업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력망, 통신 인프라, 그리고 조선 기술까지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그림 위에 펼쳐놓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거대한 그림의 실체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거대한 산맥이 드러나는 듯한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였던 겁니다.
최첨단 반도체는 두뇌 역할을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력망은 쉬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과 혈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1등 조선 기술은 바다 위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띄울 수 있는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마치 기저귀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인터넷에서 본 우스갯소리가 현실의 데이터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경쟁자들을 분석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대만은 장기적인 투자처로는 부적합했고 한때 기술대국이었던 일본은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놓쳐버린 상태였죠. 분석을 마치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을 때 제 입에서는 긴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답은 명확했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선택지였던 겁니다.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 그토록 거센 압박을 받던 이 작은 나라가 사실은 미래 산업의 모든 열쇠를 쥐고 세계 자본의 중심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경악을 넘어선 어떤 경외심 같은 감정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실의 거대한 모니터는 이제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목격한 것은 합리적인 데이터 분석의 세계를 넘어선 거의 초현실적인 현상이었죠. 분명 워싱턴의 압박은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는데 정작 위기감을 느끼는 쪽은 공격을 받는 한국이 아니라 공격을 구경하던 저 자신과 월가의 분석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닌 이 판의 질서를 새로 쓰는 상수로 놓고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한국 정부가 내놓을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해 상황을 봉합하려 할 것이라고. 그것이 약소국이 강대국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마주한 한국의 공식적인 답변은 제 상상을 또 한 번 처참하게 부수어버렸습니다. 외교적인 수사나 복잡한 협상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짧고 건조하며 칼날처럼 단호한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때리려면 때려라.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이게 과연 한 나라의 공식적인 외교 논평이 맞습니까? 동네 불량배들의 싸움에서나 나올 법한 지극히 원초적이고 도발적인 언사였죠. 저는 혹시 번역에 오류가 있었는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세계 최강대국의 전방위적인 압박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응수한 전례는 없었으니까요. 이건 무모한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칼날 바로 앞에 자신의 목을 들이밀며 찌를 테면 찔러보라. 그 칼이 부러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이라고 말하는 듯한 소름 끼치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작은 나라가 가진 배짱의 실체를 마주하고 덩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고 저들은 무엇을 믿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지만 제 데이터 모델은 여전히 그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한국 내부의 여론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했죠.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에 국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과거 외환위기 시절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하고 절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저는 데이터로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또 한 번 저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여론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주지 마라. 2번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 서울 도심의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치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결의에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넘겨주느니 차라리 함께 죽겠다는 그들의 외침 속에서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님을 깨달았죠. 이것은 한 민족의 자존심과 생존권이 걸린 총성 없는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기술주권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똘똘 뭉쳐있는 모습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던 외환위기 시절의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삼성과 SK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정부에 매달려 협상을 애원하고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입수한 한국 기업 내부의 분위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에게서는 그 어떤 불안이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차분한 자신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정치나 외교가 아닌 오직 기술 그 자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차가운 현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아무리 서류 위에서 위협적인 언사를 쏟아내도 반도체 공장 클린룸 안의 물리 법칙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들의 그런 묵직한 침묵이야말로 수백 장의 성명서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워싱턴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서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렇다면 관세만큼 가격을 올려서 팔면 된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한마디는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제야 이 기이한 자신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들은 이 싸움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에 벌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한국의 부품을 써야만 하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벌금을 매기는 행위라는 것을요. 그들이 휘두른 칼은 결국 자신의 심장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경제적 주짓수와도 같은 발상 앞에서 감탄을 넘어 어떤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고 나서 저는 워싱턴의 그 최고의 집무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아마 혼란에 빠져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모두 사용했는데도 상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이해하는 세상의 법칙, 즉 힘의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난 겁니다. 그들의 낡은 지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새로운 힘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이제 판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한국이 보여준 당당한 태도는 제 분석실의 모든 가설을 원점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배짱이 단순한 허세나 계산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죠. 그것은 마치 자신의 패를 완벽하게 읽고 있는 숙련된 포커 플레이어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의 원천,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카드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의 정치적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차갑고 객관적인 기술 데이터의 세계로 한국의 심장부, 그들이 자랑하는 반도체 기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다시 한번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 HBM에 관한 최신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내용은 복잡한 공학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그 결론은 단순하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넘을 수 없는 기술 격차라는 문장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이 메모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로 가장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국가였어요. 저는 모니터에 떠있는 반도체의 3차원 구조도를 확대해 보았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 얇은 회로를 수직으로 12층 이상 쌓아 올리는 그 기술은 현대 공학의 경이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만 보이는 마천루 그 자체였죠. 데이터가 오가는 수직 통로들은 도시의 엘리베이터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보고서는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최소 3년, 그 누구도 이 격차를 단기간에 좁힐 수 없었다고. 미국과 일본의 유수한 연구소들이 이제 막 8층짜리 건물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있을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16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고 그 위에서 다음 세대의 도시를 구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가 1년과도 같은 이 기술 전쟁터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상 영원과도 같은 격차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HBM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독점적이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그들의 자신감을 이루는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한 첫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워싱턴의 그 모든 위협이 얼마나 공허한 외침이었는지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HBM이 왕관에 박힌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면 그 왕관 자체, 즉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가 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이 두 개의 핵심 부품 시장에서 삼성과 SK, 단 두 기업의 점유율이 70%를 압도적으로 넘어서고 있었죠. 저는 잠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유경쟁 시장에서, 그것도 가장 치열하다는 기술 시장에서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과점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것은 20세기의 석유 독점보다 더 강력하고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석유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데이터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경쟁자들의 도전을 피와 땀으로 이겨내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실리콘 왕국을 건설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끈질긴 역사와 과감한 투자의 기록들을 훑어보며 이 독점적 지위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알 수 있었죠. 그 행정부가 건드린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1세기 디지털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분석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이 가진 힘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분석이 진행될수록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진짜 무서움은 개별 기술의 뛰어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완성된 생태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고 가정하고 한국이 가진 기술들을 각 기관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거대한 그림의 실체를 보고야 말았죠. 최첨단 반도체가 수십억 개의 뇌세포처럼 데이터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그 두뇌가 쉴 새 없이 작동하도록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배터리와 전력망 기술은 쉬지 않고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 혈관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 역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또한 육지의 공간적 한계를 넘어 차가운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띄울 수 있는 해상 플로팅 플랫폼 기술, 즉 조선 기술은 이 생명체에게 무한한 확장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신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한국 없이는 인공지능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요. 마치 인터넷에서 본 기저귀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우스갯소리가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꿰뚫어본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자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한국이 이 모든 핵심 기술의 수출을 중단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재앙보다도 끔찍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은 단순히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연결고리들이 한순간에 끊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스마트폰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추고 심지어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방위산업체조차 부품이 없어서 가동을 중단했죠. 디지털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고 월가의 주식시장은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핏기가 가시는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한국이 세계 산업의 심장임을 깨달았다는 것을요. 그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괴사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단말기로 짧은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가 긴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죠.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이 기나긴 싸움의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의 제왕이 더 거대한 힘의 원천 앞에 고개를 숙이러 가는 일종의 항복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그 누군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서류 위의 위협을 계속하고 있겠지만 미국 산업의 심장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그들만의 외교를 시작한 겁니다. 제 분석실의 거대한 모니터 위에는 이제껏 제가 완성시킨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술과 자본의 흐름을 통해 저는 이미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세계 산업의 심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 한편에는 여전히 마지막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워싱턴이 손에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카드, 주한미군 철수라는 군사적 압박이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자립했다 한들 국가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국가가 과연 진정한 강대국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마지막 변수가 결국 한국을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당연한 질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낡은 지도를 버리고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탐험가의 심정으로 한반도의 군사 균형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마주한 숫자는 제 상식을 또 한 번 비웃는 믿을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바로 세계 군사력 순위의 변화였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10위권밖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순위가 현재는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의 숫자를 여러 번 다시 짚어보아야만 했죠. 10년 만에 12위에서 5위로 도약했다니 이건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몇 번이고 교차 검증을 해야만 했어요. 한국과의 군사력이 그것도 최상위권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고 무기를 몇 개 더 사들이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국방 철학과 산업 구조가 뿌리부터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야말로 혁명적인 도약이었죠. 저는 이 조용한 혁명 앞에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을 낡은 편견 속에 가두어 두고 있었는지를 깨달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성장의 실체를 파고들기 위해 그들의 무기체계 목록을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더 놀라운 사실과 마주해야 했죠.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력한 경쟁자이자 수출국으로 변모해 있었던 겁니다. 제 모니터에는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가는 한국산 무기들의 재원과 성능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폴란드의 혹독한 겨울 평원을 질주하는 K9 자주포의 압도적인 성능, 동남아시아의 깊은 심해를 조용히 누비는 최첨단 잠수함의 정숙성,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기술로 만들어낸 전투기가 세계의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잠수함, 자주포, 한국은 이제 수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기 수출 목록을 보며 이 나라가 얼마나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자신들만의 힘을 길러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마치 제자라고 생각했던 학생이 어느새 자신만의 학파를 세우고 스승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듯한 그런 서늘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것을 넘어 이제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전율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유기적인 전투 시스템으로 완성시킨 그들의 국방 전략, 이른바 삼축체계의 실체였죠. 저는 그들의 방어 시스템 설계도를 보며 이것이 단순히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동적인 방패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그 누구의 손에도 맡기지 않겠다는 차갑고도 결연한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첫 번째 축인 킬체인은 적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날카로운 창이었고, 두 번째 축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혹시라도 날아오는 모든 위협을 다층적으로 요격하는 철벽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인 대량 응징 보복은 그 모든 방어를 뚫고 공격을 감행한 적에게 상상 이상의 보복을 가해 수도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숨겨진 비수였죠. 창과 방패, 그리고 비수까지, 이 완벽한 삼위일체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강력하고도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략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강국이었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뒤 저는 워싱턴이 마지막 카드라고 믿고 흔들어대던 주한미군 철수라는 위협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껏 보이지 않던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것은 더 이상 위협적인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런 힘도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워싱턴의 그 누군가는 상대가 이미 자신을 뛰어넘는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낡은 총을 흔들며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그 위협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의 공허한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손해였습니다. 저는 평택에 있는 거대한 미군 기지의 위성 사진을 다시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곳은 동북아시아 전체를 감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심장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죠. 만약 미군이 이곳에서 철수한다면 미국은 이 정도 규모와 전략적 위치를 가진 기지를 이 정도의 비용으로
세계 그 어디에서도 다시는 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두는 황금 감옥을 한국의 돈으로 지어놓은 셈이었어요. 그들은 손님이었지만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 기술, 그리고 이제는 군사력까지. 한국은 이미 그 어떤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강인한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압박은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을 뿐이죠. 그들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질서를 움직이는 새로운 강대국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모든 역할은 끝났다. 배우는 퇴장하고 새로운 주인이 무대에 오를 시간이다. 제 분석실의 거대한 세계 지도 위에서 저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선들이 그려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경이나 군사동맹을 표시하는 낡은 선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자본, 그리고 권력이 이동하는 보이지 않는 길이었죠. 한국이라는 작은 점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모든 선들이 마치 새로운 자기장처럼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워싱턴이 던졌던 그 오만하고 폭력적이었던 카드들이 이제 워싱턴의 심장부에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관세 폭탄의 여파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주요 기업들의 재고 관리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속에서 저는 명백한 균열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한국을 흔들려던 압박은 미국에서 먼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부품 없이는 미국의 최첨단 공장들은 심장이 멎은 거인과도 같았어요. 생산은 지연되고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스란히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문가들의 보고서 속에만 존재하는 미래 예측이 아니었어요. 월마트의 전자제품 가격표 위에서, 포드 자동차의 신차 가격 위에서 평범한 미국인들이 매일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세는 미국 가정의 식탁, 물가를 폭탄처럼 흔들었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폭탄의 안전핀을 뽑아 던진 것은 다름 아닌 워싱턴의 그 집무실이었죠. 저는 미친 듯이 치솟는 물가 그래프를 보며 이 무모하고 자기중심적인 전략이 어떻게 스스로의 심장부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이 원했던 결과였을까요? 두 번째로 검토한 것은 국제사회의 질서 자체를 무시했던 외환보유고 요구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전 세계 주요 동맹국들의 외교 전문과 언론 보도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어요. 그들은 한국의 편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편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워싱턴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깊은 우려와 불신을 표하고 있었죠. 마치 동네에 신뢰받던 경찰이 어느 날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것을 목격한 듯한 그런 당혹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이 상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줄 수 없다고 저항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경제 논리를 근거로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죠. 이 지극히 이성적인 대응은 워싱턴의 요구를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로 규정해버리는 아주 세련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이 무리한 요구는 한국을 고립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의 중심에서 미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동맹국들의 눈에 그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리더가 아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카드, 주한미군 철수 위협이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분석은 이미 그 위협이 본질이 공허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워싱턴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제 분석을 현실로 증명해주고 있었죠. 국방성과 국무부의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를 도박판의 배팅칩처럼 사용하는 그 무모한 발상에 대해 물밑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대는 동맹국인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미국의 국익,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마치 한편의 부조리극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철수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참모들은 철수하면 우리가 죽는다며 말리고 있는 형국이었으니까요. 이 위협은 한국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효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완전한 자주 국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만 더욱 커지고 있었죠. 한때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던 그 카드가 이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화면에 떠있는 이 모든 실패의 기록들을
즉 경제적 자해, 외교적 고립, 군사적 자가당착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뚫는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저는 새로운 분석 모델을 열어 딱 하나의 변수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의 의존성,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 월가의 안정,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패권까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관계가 사실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은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이건 감정적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개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차갑고도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분석실의 거대한 세계 지도 위에서 이제 권력의 흐름은 더 이상 워싱턴에서 뻗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이라는 작은 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가 전 세계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당기고 있었죠. 저는 그 거대한 흐름의 역전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전의 순간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경외감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한 명의 증인이었을 뿐입니다. 제 분석실의 거대한 세계 지도 위에서 이제 권력의 흐름은 더 이상 워싱턴에서 일방적으로 뻗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이라는 작은 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가 전 세계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당기고 있었죠. 워싱턴의 정치적 소음과는 무관하게 세상의 진짜 거물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첨단 제조업의 왕과 금융자본의 제왕,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선지자까지 그들의 발걸음이 왜 한결같이 한국으로 향했는지 이제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배우려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뤄냈는지, 그 저력의 비밀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죠. 한때는 변방의 작은 나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원조를 받던 그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세계 산업의 심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개별 산업의 성공 신화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힘, 즉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와 군사력까지 미래 시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풀패키지 강대국으로서의 압도적인 실체였습니다. 서울의 한 방산 전시회에서 본 광경이 떠오릅니다. 그곳에 전시된 최첨단 무기들은 더 이상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결합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도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 나라가 가진 저력의 깊이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기술의 깊이와 산업 생태계의 단단함이 보는 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나니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영상이 선명하게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외환위기 시절의 낡은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국가부도라는 치욕적인 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들, 절망과 무기력에 빠진 거리의 풍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컬러풀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문화의 중심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혁신의 심장부, 그리고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두 개의 영상을 어떻게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한 세대 만에 절망의 흑백 필름을 희망의 풀컬러 영상으로 바꾸어 놓은 그들의 힘은 정말이지 경이롭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요?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기술이나 군사력이 아닌 뜻밖의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그들의 놀라운 결집력이었죠.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기업이 기술력으로 버티고 국민들이 두 번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한 이 나라의 진정한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해지고 압박을 통해 더 강해지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들의 역사가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엔진이었던 셈이죠. 이제 워싱턴의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위대한 역전의 서사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선언하고자 합니다.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나는 미국 전문가로서 한국이 미래의 심장임을 선언합니다. 그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향해 새로운 피를 힘차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데이터로 확인하고 제 눈으로 목격한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는 아마도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미래의 중심에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 놀라운 성취를 자랑스러워하고 더 큰 책임감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이 이룬 위대한 역사를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작은 나라라고만 여겨졌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나라가 가진 힘은 단순한 경제나 군사력이 아니었죠. 압박에도 무너지지 않는 배짱, 그리고 침묵 속에서 드러난 자신감. 결국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한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위기를 어떻게 마주하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강대국도 무릎 꿇게 만든 건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조용히 쌓아온 기술과 의지였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강대국의 정의는 힘의 크기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꺾이지 않는 의지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